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듣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흥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신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은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고 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겨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도장포는 도장을 만드는 가게, 도장 파는 가게, 도장 파는 가게 정도. 거간꾼? 거간꾼,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누가 거간꾼 노릇을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는 공인중개사가 한 사람과 파는 사람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잖아. 거간꾼은 거간꾼, 꾼자를 붙이니까 좀 안 좋네, 그지? 투기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얘기하면 중매인이야. 중개인 또는 중매인.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히 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길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알루미늄 표차래야. 네. 이게 없으면 나중에 딱지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얼른 뗀 거야. 이런 판자촌은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야.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 무허가 건물을 사고 팔고 했었어.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은 안 했을 거다. 아마 일거리가 없어서 요때 당시에 놀고 있었나 봐. 어머니가 말했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어머니는 이제 철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둘째인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강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지. 안 나가니까.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홀로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략 부분, 중략된 부분 줄거리.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동네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고 정든 동네를 떠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얘들아, 아버지를 찾아봐라.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편집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 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튕겨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 얼굴이 아주 이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가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는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시험 포인트 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 제목. 아버지는 하필 왜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었을까? 난쟁이 식구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지금 이곳의 현실이 아닌 다른 시공간의 삶을 동경하다 보니 아버지는 1만 년 후의 세계를 읽고 있는 것 같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1만 년 후의 세계는 그야말로 이상향이야. 그들이 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영희가 시장 가서 사왔던 기타, 하필이면 시장 이름이 또 최후의 시장이야. 최후의 시장. 낙원구 행복동 1만 년 후의 세계 등은 환상적 분위기와 함께 상징적, 반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최후의 시장은 아마 이 낙원구 행복동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이 지섭이가 또 그 연작 소설 중에서 지섭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 또 있어.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달나라는 이상세계예요. 이 달나라는 아까 나왔던 만년 후의 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영우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었었다. 나는 밤주가로 올라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발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아버지가 달을 향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네. 네. 절망적이면서도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옆에 그 해석을 해놨네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굴뚝 꼭대기 앞으로 달이 떠 있음. 굴뚝에서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은 달나라 비행인 셈임. 아버지의 기이한 행위는 욕망과 불공평의 땅을 떠나 사랑과 평등의 땅으로 가고 싶은 열망을 반영하고 있어.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네. 뒷부분 줄거리. 결국 난쟁이 가족도 투기꾼에게 입주권을 팔아 얼마간의 돈을 챙긴다. 입주권을 넘기는 날 아버지가 사라지고 영희도 사라진다.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 투신하고 영희는 입주권을 사악한 부자 청년의 아파트에 들어가 몰래 입주권과 돈을 훔쳐 나온다. 영희는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다. 슬픈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1-2는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네요. 다음 내용의 상징적 의미 또는 어휘의 상징적 의미.
달나라로, 이거는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는 죽은 땅을 떠나서 가야 하는 곳, 이상향, 천국 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난쟁이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 난쟁이는 굴뚝 앞에 걸려있는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데 그의 달나라 비행은 지금 이곳에 죽은 땅을 떠나 이상향에 도달하고 싶은 소망을 의미한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잠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겠지. 작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한국 문학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300쇄를 돌파했다. 300쇄면 1쇄가 한 번 찍을 때 1쇄라 그러지, 그지? 어마어마한 거야. 1878년 6월에 초판이 나온 지 39년 만이다. 조 작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계엄령과 긴급조치에 시대했던 1970년대에 난쏘공을 쓴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삶의 경고 팻말이라도 세워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더 이상 난송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엄령, 긴급조치 이런 것들은 전부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야.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세희는 이 작품을 쓰고 이러한 정권의 압력 때문에 일본으로 도피를 하기도 했었어.